결혼하면 여자가 더 손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결혼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사위는 친정에서 대접을 받지만 여자는 시댁에서 하녀 취급 당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녀가 왜 차별받아야 하나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제가 더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에 대한 인정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니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다녔고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능력 있고 꿈 많은 사람이었죠. 다만 출산 후에 남녀의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당시에 남편이 저보다 더 연봉이 높아서 유리한 상황이라 제가 가정주부가 된 거지 결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주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신하고 출산 즈음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1년간 휴직하기로 했었는데요.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 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며 키웠죠. 그런데 둘째가 연년생으로 생겼고 둘째를 출산하고 의도치 않게 예상 못하게 셋째까지 연년생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계속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을 해야 하니 회사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복귀할 생각에 육아휴직을 했었는데요. 애 셋을 키우는 것은 정말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이나 똑같더라고요. 게다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어린아이 셋을 저 혼자 온종일 돌봤는데요. 정말 육아만으로도 힘든데 회사까지 다닌다면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녀서 돈은 잘 벌어왔는데 정말 매일 바빠 보였어요. 새벽에 나갔다가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항상 녹초가 돼서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회사 일이 많아? 저녁은 먹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일이 많은데 빨리 끝내고 집에 빨리 오려는 생각에 밥도 안 먹고 이랬어. 시간이 이렇게 흐른지도 모르고 이랬네. 오다가 삼각김밥 하나 먹었어. 내일도 일찍 가봐야 해. 매일 너무 바쁘다. 여보도 오늘 힘들었지? 애들은 다 자? 첫째가 요즘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인지 분명히 졸린데 안 자려고 버티더라고. 내가 재우려니까 더 놀고 싶다고 떼쓰며 우는데 그 덕에 자고 있던 둘째랑 셋째까지 다 깼지. 한순간에 셋이 막 우는데 나 멘탈 완전 나갔잖아. 애들도 잠든 지 얼마 안 됐어. 자기도 고생 많았네.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고생 많았어. 애들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힘든 것 같아. 자기 너무 힘들면 우리 사람 쓸까? 그래,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우리 그런 것 좀 이용해보자. 나도 이제 좀 버거워. 애들은 너무 예쁜데 내가 잘 케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잘 알아보고 신청하자. 나 근데 일단 너무 피곤하다. 일 다 못해서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나가야 해서 나 먼저 잘게. 저도 힘든데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지만 남편은 내일 또 회사에 나가 시달릴 텐데 제가 집안일 더 하고 애들 더 보는 건 사랑하는 사이에서 제가 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더라고요. 남편을 일부러 부려먹지도 않았고 떼부리지도 않았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복귀는 힘들 거라 생각했죠. 첫째랑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녀서 그나마 살만하더라고요. 아침에만 반짝 바쁘고 온종일 셋째랑만 집에 있으면 하루가 여유로웠어요. 아기라서 잠을 많이 자잖아요. 재우고 먹이기만 하면 되니까 비교적 수월했는데 가장 힘든 날은 셋이서 동시에 아픈 날이에요. 그런 날은 정말 울고 싶어져요. 누구는 안아줘라, 누구는 업어달라, 나는 왜 안 봐주냐 하면서
하루 종일 저를 달달 볶는데 몸이 하나인 걸 어떡해요. 그런 날에는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남편이 집에 오는 시간도 애들이 자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더 녹초가 되어 들어오니 뭐라도 시키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들어와? 오늘도 늦었네. 회사 일이 어쩜 이렇게 많아.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지? 밥은 먹었어? 뭐 좀 차려줄까? 음, 오늘 점심 때도 바빠서 김밥으로 대충 때웠고, 저녁도 못 먹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막 먹었어. 애들은 좀 어때? 첫째는 그래도 형님이라 해열제 먹이면 잘 내려가긴 하는데, 둘째랑 셋째는 약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이 잘 안 듣네. 내일 병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 애들 목이 아픈지 밥도 안 먹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당신은 밥 좀 먹었어? 당신 얼굴도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쉬어야 하는데 쉬지도 못하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 나 오늘 진짜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쩐지 힘이 없더라. 애들 케어하느라 너무 바빴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우리 뭐 먹을래? 내일 아침에 자기 또 출근하려면 얼른 자야 하잖아. 빨리 먹자. 그럼 내가 차릴게. 당신 좀 쉬어. 라면이라도 같이 먹자. 그리고 오늘은 푹 자. 내가 밤새 애들 열 체크할게. 당신도 이러다가 병나. 남편이 저 힘들다고 새벽에는 본인이 열 체크해주고 해열제 먹여주고 물수건으로 몸 닦아주며 애들 케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힘들지 하면서 다독여주는데 저는 그것 하나면 됐어요. 남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기분이나 컨디션을 잘 캐치해요. 제가 불편한 부분을 빠르게 해소시켜주니 싸움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는 싸운 적도 한 손가락에 뽑아요. 저는 제가 하는 고생 알아주면 그걸로 풀리는 쉬운 성격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린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며 살고 있었죠.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서 버틴다는 말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에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버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린 사실 그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쉬는 주말만 기다렸는데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이 아닌 인간관계 일이었어요. 부인과 아이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 생활을 보낸 기러기 부장님은 틈만 나면 산에 가자 하셨고 차장님은 부장님 콜이 없는 틈틈이 골프 가자 하셨죠. 남편은 피곤해했지만 이런 것이 다 사회생활이라 여기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나갔어요. 자기는 부장 되면 절대 저런 상사는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이악 물고 등산 갔다 왔지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안타까워해주는 저희 둘을 가만히 놔두면 잘 살 것을 항상 이런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네,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시댁은 진짜 찐 시골이에요. 시아버님은 아주 옛날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억척스럽게 4남매를 키웠어요. 딸 셋에 우리 남편이 막내 아들입니다. 보통 이런 가정 형태면은 막내 아들만 정말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차별하면서 키우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엄청 억척스러우신데 누나들도 모두 다 공부 잘하셨고 좋은 직업을 가지셨어요. 회계사에 통역사에 화가에 모두들 원하는 직업을 가지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을지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봐도 인정이에요. 그런 어머님은 1년에 서너 차례씩 병원 일정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시누이들은 지방이나 서울 외곽에 사셨고 저희 집이 어머님이 다니시는 병원 바로 앞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병원 일정 때문에 오시는 건데
당연히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건 당연한데요. 어머님,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저는 어머님이 오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머님의 말 때문이었죠. 어머님은 저희 사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제가 싫은 것 같았어요. 오시면 집안을 쓱 훑어보시더니, 예, 집안 살림이 왜 이 모양이야? 아이, 분명히 집 처음 살 땐 깨끗했는데 너는 청소 안 하니? 아휴, 이렇게 오래된 건 버려야 해. 너는 쓸 것 못 쓸 것 구별도 못하니? 세상에 이 먼지 좀 봐. 이러다가 애들 병 걸려. 어머님, 제가 애기 키우느라 집안일을 소홀했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하루가 정신없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좀 치웠는데 좀 지저분한가요? 예, 지저분한 게 아니라 더럽다. 그래, 애기 키우느라 힘든 거 알겠는데 나도 연년생 사남매 키워도 이렇게 하고 살진 않았어. 사람은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생활 환경에 따라 기분도 좌지우지 되는 거란다. 핑계는 핑계일 뿐이야.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해서 그렇다는데 내가 치워줄게 그럼. 가만히 앉아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 살림이니 제가 하는 게 맞죠. 너는 왜 나를 잔소리하는 못되고 경 없는 시애미로 만드니? 듣기 싫은 잔소리도 있을 거고 도움이 되는 잔소리도 있을 거야. 속에 담는 것도 네 그릇이란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치워줄 테니 낮잠이라도 자. 이럴 때 쉬는 거야. 어머님은 참 말씀을 잘하세요. 어머님만 오시면 제가 한없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더 윗수준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버거웠거든요. 그래도 집을 모두 싹 치워놓으시고 반찬까지 다 해오시니 제 몸이 편하긴 편한데 집을 다 헤집어 놓으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시니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한다고 놔두라고 하면 네가 언제 치우냐며 면박을 주셔요. 물론 청소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 거기에 잔소리가 따라오니 저도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남의 집에 왔으면 남의 집 룰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예의이고 그게 경우이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막말은 살림뿐만 아니에요. 살림도 육아도 사회생활도 모두 다 완벽하게 했으면 하시나 봐요. 예전에 첫째 낳고 둘째를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첫째가 9개월쯤이었는데 그때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애 보는 것 고생한다는 말은커녕 어이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애는 줄줄이 나오는데 너네 돈은 모으니? 다른 집들은 육아휴직도 3개월만 하고 출근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밖에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니? 그래서 집안일 하는 거야?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불쌍해. 전 어떤 말로 대꾸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애 낳기 전에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어요. 결혼 후 과장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는 바람에 승진 대상에서 제외당하고 출산하려고 육아휴직한 거지요. 그때는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휴직 기간이었고요. 이게 다 가족 계획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머님도 다 아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야속했어요. 본인도 딸 가진 엄마인데 말이에요. 과연 시누이들한테도 저랑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나요? 저 역시 하루하루 집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사람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어머님은 말로 천냥빚을 지고 있었죠. 원래는 안 그러셨던 분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무렵에는 정말 온화하신 분이셨거든요. 저보고 남편이 화나게 하면 바로 이르면 혼내주겠다고 하셨고 저희 맞벌이인데
바쁜데 제가 남편 밥까지 챙기는 게 번거로울까 봐 밑반찬 잔뜩 해서 택배로 보내주실 정도로 저를 위해 주신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이 바뀌시더니 저에게 모진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돈을 안 벌어서 그런 걸까요? 어머님은 독설가로 변하셨고 한순간에 모든 신뢰와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예, 너는 밖에서 돈도 안 버는데 집에서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니? 살림 이렇게 하면 복 나간다, 복 나가. 아니, 너는 집에서 먹기만 하고 치울 줄을 모르는 거니?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 병이 잘 걸리고 삐뚤어져. 네가 더 열심히 움직이면 가족 모두가 좋아지는데, 그걸 못하니? 집에서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으면, 네 남편도 집에 오고 싶지 않고 바람나. 알아? 저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겁을 주셨고 악담을 퍼부으셨고 저는 그런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전 말 못하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싫은 소리를 들어도 대꾸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표정만 일그러질 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참게 되고 속으로 삭히게 되어서 속병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버리곤 했는데 시어머님은 가족이니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묵묵히 잘 참는 스타일이고 시어머님은 다 뱉어내는 성격이라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너무 하시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답답하시겠죠. 저랑 시어머님은 잘 안 맞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님의 팩트 폭격이 정말 힘겹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있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내가 정말 식충이인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워졌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서 꽤 오랫동안 그 감정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해서 심리치료까지 받기도 했어요. 저의 이런 소심한 성격 고치고 싶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평생을 이런 성격으로 살아왔기도 했고 태어나길 이런 소심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성격과 기질을 어떻게 한 번에 바꾸겠어요? 바꾸라고 해도 못 바꾸는 게 성격이라는데 그저 혼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만 늘어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또 오셨고 저는 마트에서 애들 기저귀를 사가지고 왔어요. 보통은 인터넷에서 대용량 주문해서 쓰는데 그때 하필 아이들이 아팠고 저도 정신이 없고 해서 미리 시켜놓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우리 아들 돈 쓰는 게 취미냐? 어? 기저귀에 왜 돈을 써? 천기저귀 빨았으면 되지. 이딴 거 사지 말고 천기저귀 사다가 빨았어. 애들 일회용 기저귀값 아까우니까 천기저귀 빨았으라는 말씀이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도 기저귀값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파는 것들 중에서도 제일 싼 것만 쓰고 있고 충분히 쓰고 버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못 사는 편도 아니고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연봉도 나이에 비해 꽤 높은 편인데도 어머님은 그냥 제가 남편 덕 보면서 사는 게 싫은 것 같았어요. 자꾸 돈돈거리시는데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소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일회용 기저귀 안 비싸요. 한 장에 몇백 원밖에 안 하고요. 그 정도는 저희가 사서 쓸 여유 돼요. 천기저귀는 빨 시간도 없고요. 여유도 없어요. 예, 나는 사남매 키우면서 매일 돈도 벌고 기저귀도 빨아 쓰고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다 했다. 난 심지어 남편도 없었다. 너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 다 못한다고 하니? 우리 때는 배달 같은 것도 없었어. 매일 밥 해먹고 살았지? 너는 배달해 먹거나 아니면 라면으로 때우더라. 애들 반찬도 다 사 먹이거나 대충 주는데 너 그렇게 애들 키우면 안 되는 거다. 너도 그렇게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다들 어머님처럼 살아요. 사람은 다 다양한 모습인 거죠. 아니, 어떻게 아이들 키우며 잘 살고 있다 다독여주진 않으시고 자꾸 저 책망만 하세요? 진짜 너무하세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제야 네가 네 속마음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너 다독여준다고 네가 바뀌니? 너 바뀔 생각이 있긴 하니?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너는 겨우 알아듣잖니. 널 다독여주는 사람 얼마나 많니? 네 부모님, 네 남편, 네 친구들. 그래서 너는 바뀌었니? 아니, 내가 보기엔 너는 그대로다.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거라고. 엄마라는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야. 애를 낳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알았니?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네 하고 말 걸 괜히 말대답했다가 더 잔소리 들어서 기분만 더 상했죠. 사실 어머님 말씀 틀린 곳 하나 없는데요.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예, 맞아요. 저도 애들 키우기 힘들다는 핑계로, 남편이 벌어온다는 핑계로 더 열심히 살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멈춘 것도 있겠죠. 우리가 지질이도 못 사는 편도 아니고 애들이 아직 어린데 제가 더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사회생활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자꾸 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 놈이 생활비를 안 주더라고요. 여보, 안 좋은 소리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앞으로 대출 금액 빼고는 생활비를 못 주게 되었어. 미안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생활비를 왜 못 줘? 당신 회사 그만둔 거 아니지? 생활비를 못 주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래 말이야. 내가 뭘 좀 사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월급 통장 가압류가 되었어. 그래서 돈이 없어. 최소 생활비만 준다고 해서 미안해. 뭘 샀는데? 말도 안 돼. 당신 거짓말하는 거지? 뭘 샀는데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야. 나 몰래 뭐 차라도 산 거야? 차보다 더 비싼 거야. 미안해. 나도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 혹시 일할 생각 없어? 남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아니, 전혀 저 몰래 뭘 살 사람이 아니고 그럴 만한 배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니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뭐라고 꼬신 거라고 생각했죠. 혹시 당신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나 일하게 하려고 돈 주지 말라고 말이야. 어떻게 처자식이 있는데 생활비를 안 줄 수가 있어? 어머님이 그렇게 하래. 처자식 굶겨서 어머님이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말을 해봐. 해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엄마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잘못했고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건데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내가 애들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일을 해? 우리 셋째는 이제 돌지 났어. 아직 애기라고.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진짜 가장 맞니? 어머님 아들 아니냐고.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어머님이 계시는 거라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계획 없이 뭘 사고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도 연기가 허술했는지 틈틈이 계속 돈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하나,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데 진짜인가 싶은 마음도 들면서 의심쩍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뚝 끊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해요? 아끼고 아껴 살아도 돈은 드는데 저도 무슨 방법을 세워야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당장 애들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죠.
경력이 단절되어서 받아줄 곳도 없었고 새로운 분야는 자신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생각해보니 미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미싱 동호회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땐 제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이젠 생존을 위해 미싱을 돌리게 되니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천을 사다가 아기들 목수건인 스카프빗, 손수건, 머리핀 등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프리마켓이 자주 열리는데 그걸 거기에서 팔았죠. 수입이 바로바로 들어오니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마켓이 열리는 곳이라면 먼 곳이라도 가서 제가 만든 것을 판매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게 되었던 거죠. 저도 어머님처럼 애 셋을 키우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3달 정도 일을 하며 애들도 보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서 제가 했어요. 저 정말 그때 무슨 생각으로 산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 바빴죠. 그런데 제가 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애를 봐준다는 핑계를 대며 저희 집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얘 일한다며?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 걱정 말거라. 넌 일해. 애 보는 비용도 안 줘도 돼. 애들이랑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일 열심히나 해라. 아니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저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 거라 큰 도움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 드릴 테니까 그때 도와주세요. 아니 그때가 지금이야. 너 이런 일도 처음이고 일이 생길 때 몰아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자리 잡기 힘들어. 집중해서 할 땐 해야 해. 알겠어?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요? 제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요? 저는 어머님과 같이 지낼 생각을 하니 끔찍했어요. 또 심한 잔소리를 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 남편이 어머님을 부른 건가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보았죠.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나 일한다고 애들 봐주라고 도와달라고 그랬어? 지금 어머님이 우리 집 오셔서 나 일하니까 애들 봐준다고 같이 사신다고 하는데 말려도 소용없더라고. 혹시 당신이 말한 거야? 아니, 난 엄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냥 당신 일 시작했다고만 말했어. 엄마가 애들 봐주면 좋지. 엄마 도움 받으면서 당신도 당신 일 집중할 수 있고 좋지 않아? 좋게 생각하자.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성격 몰라서 그래? 나랑 어머님이랑은 안 맞는다고. 내가 하는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든다고 날 달달 볶으시는데 내가 어머님이랑 어떻게 좋게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 난 못 살아. 그럼 당신이 말해. 나는 엄마랑 살면 도움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돈도 안 받고 애들 케어해 준다는데 그건 너무 좋은 찬스지? 그냥 마음 불편하게 한다고 그런 거라면 난 말 못하니까 당신이 말해.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저를 위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럴까 싶었죠. 그때 저는 망망대해에 저 혼자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누구 하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었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싶었는데 어머님께 다시 한번 저 혼자서 애들 키우며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저희 집에 눌러 앉으셨어요.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매일매일 화가 나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자기 엄마 왔다고 신이 나는지 엄마가 와서 좋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필요도 없는 저 새끼랑 이혼해야지 하며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살림을 야무지시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이 반짝반짝 빛이 났고 애들도 할머니가 손수 만든 밥과 반찬을 잘 먹으며 밥 먹는 양도 많아져서 말랐던 아이가 살이 찌더라고요. 어머님이 막내 이유식까지 손수해 주시니 애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장남이 오늘은 2 그릇 먹었어.
아, 세상에 애가 나물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니? 비벼 먹으니 금방 뚝딱 하더라. 아이, 계란에다가 비벼서 2그릇은 먹었어. 제철나물 제철 음식은 약이란다. 이런 걸 먹어야 잔병치레도 안 하고 튼튼해지는 거야. 예,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계실 때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애들 잘 먹으니까 보기는 좋네요. 예, 그리고 내가 천기저귀 사왔다. 이제 막내만 기저귀 떼면 되니까 내가 빨아서 입히마. 천이 피부에도 더 좋아. 비싼 일회용 기저귀 살 필요 없어. 네, 어머님이 하실 거라면 굳이 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옛날처럼 마당이 없어서 집에 넣을 곳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 건 감안해 주세요. 같이 살면서 느낀 건 어머님이 약간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말끝마다 계속 절 깎아내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도 안 하시고 온화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살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계속 방관만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뭘 하든 제가 뭘 하든 말 한 번 시키지 않고 자기 할 것만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저런 행동을 하니 미워지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은 천기저귀를 애한테 입혔고 어차피 어머님이 하실 테니 전 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셋째 돌보다가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시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머님은 한 팔로 애들 케어는 할 수 있었지만 무거운 걸 드는 거나 힘이 드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열심히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와서 애기 기저귀 빨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둘까지 제가 다 케어를 해야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도 화를 엄청 내며 애들 기저귀를 빠는데 아니 기저귀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다. 웬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뭔가 싶어서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았더니 경악할 물체를 발견했지 뭐예요. 그것을 보고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건 바로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글이 적혀 있었죠. 우리 막내 아들 지켜주는 우리 며느리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만 크게 해주세요. 모든 아구는 저에게 주시고 제발 우리 며느리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게 해주세요. 며느리 말고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 늙은이 목숨은 마음대로 해도 되니 제발 저희 며느리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적과 함께 봉투에 들어있는 어머님의 소원이 담긴 글을 보고 소름이 쫙 끼치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 싶어서 어머님께 그것을 들고 갔죠. 저기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빨래하면서 기저귀 속에서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거 뭐예요? 웬 부적이에요? 아이고, 봤니?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너 지켜주려고. 내가 이렇게 다친 게 부적에 효험이 있나 싶다. 잘 됐다. 그치? 어머님의 그런 말투와 표정은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거였어요. 저를 안쓰러워하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표정과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 제가 처음 봤을 때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지켜주려고 오셨다니요. 저 뭐 안 좋아요? 어디서 안 좋은 소리 들으신 거세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통통한 편이에요. 아니, 좀 뚱뚱하다고 말할 수 있는 편이죠. 원래는 엄청 날씬했었는데 첫째 임신 후에 몸이 한순간에 망가지더라고요. 회복도 할 새 없이 둘째를 임신했고 연달아 셋째까지 가지게 된 거였죠. 건강이 안 좋을 때 임신을 해서 그런지 셋째 때 고혈압, 당뇨도 와서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임신 유지가 힘들 정도로 셋째 자체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출산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출산하다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그 말은 즉 제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어찌됐든 저는 어미 입장에서 출산을 하고 싶었고 확률이 있는 거지만 아닐 수도 있기에 출산을 감행했고요. 병원 측에서는 이런 설명을 받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출산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쓰고 출산을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긴 했는데요. 그때 몸이 완전히 망가졌고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아무튼 거대해지고 망가진 몸을 출산 후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네가 잘 살아있는 게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네가 건강해야 나 편한 일이고 네 남편이 편한 일이다. 아이 더불어 애들도 아픈 엄마보다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엄마가 정서에도 좋지 않겠니? 나는 네가 너무 안타까웠어. 꽃다운 나이에 애들 줄줄이 셋을 낳고 자기를 챙기지도 못하는 네가 날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대한 거야. 자꾸 날 보는 것 같았거든. 아유, 어머니,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열심히 사신 거지. 제가 그렇게까지 못 사니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해요. 아니다. 넌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젊지 않니? 분명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자꾸 현실에 안주하는 게 보였어. 아니, 몸도 나처럼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저를 향한 어머님의 간절한 응원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 스스로를 가꿔야 할 필요는 있었죠. 운동을 해야 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제가 애들을 키우며 힘들다는 핑계로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더 몸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어머님이 일부러 움직이라고 천기저귀 얘기도 하시고 집안일 얘기도 하셨대요. 면박을 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줄 알고요. 그런데도 어머님 말씀에 제가 반응을 하지 않자 남편한테서 생활비를 끊으라고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어쨌든 벌어야 하니까 몸이든 머리든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이 부적이랑 편지는 뭐예요? 그게 왜 우리 셋째 기저귀 속에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부적이라면 저한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다. 내가 원래 사주 점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올해 어쩌다가 한번 가게 되었어. 그 무당이 뭐 별거 다 맞춘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올 여름까지 너한테 나쁜 운이 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너랑 나랑 사주가 비슷하다더라. 무슨 풀이로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슷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한 집에 살면 그 애군이 그 사람한테 간다더라고. 그래서 같이 살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부적은 내 부적이야. 애군을 빨아들이는 부적. 너한테 갈 애군을 나한테 오게 하는 거지. 내가 잘 쥐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셋째 안고 있다가 기저귀 속으로 들어갔나 보다. 이리 주렴. 시어머님은 제가 들고 있던 부적을 가지고 가셔서 바지춤에 넣으셨어요. 그리곤 안심이 되는지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내가 그동안 모질게 말해서 미안해. 그런데 무당도 그러더라. 너는 좀 많이 움직여야 살 팔자라고. 그게 일이어도 좋고 운동도 좋고 놀러 다녀도 좋은 거래. 어쨌든 집에 있으면 안 좋대. 그런데 네가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겠니? 집에서 애들만 보고 있으니까 네가 너무 안타까웠어. 무당이 그렇게 살면 필팔자도 안 펴진다고 하더라. 너를 상황적으로 몰아가면 생각을 달리할 거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네 자존심 건드는 말을 많이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네가 생각을 달리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도 속이 너무 상해서 나 혼자 많이 울었다. 그러셨구나.
어쩐지 저는 어머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저한테 갑자기 무지개 구실까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으셨구나. 제가 어머님 얘기를 안 들었네요. 죄송해요. 그럼 이 편지는 뭐예요? 모든 부적이 소원과 함께 있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된다더라고. 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너한테는 아무 일이 안 생겼고, 내가 팔이 부러졌으니 말이다. 아마 네가 애를 보고 있었다면 네가 다쳤겠지. 내가 오길 잘했다. 이 부적도 효염이 있는 것 같고. 한동안 말없이 다친 어머님 팔만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왔거든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주시다니. 시는 시라고 시어머님 이야기라면 정말 치를 떨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어머님께 죄송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님께 무한한 감동을 받으며 그날부터 어머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부적을 계속 몸에 지니고 있더라고요. 이미 제가 알았고 어머님이 한 번 다치셨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신이라 생각했던 것도 크고요. 어머님, 근데 그 부적 이제 버리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젊은 제가 다치는 게 낫지.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뼈 다치시면 너무 고생하세요. 예, 나니까 다치는 거야. 너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하고 싶다. 올여름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해. 너는 모른 척하고 지내줬으면 좋겠어. 자식 지키고 싶은 부모 마음, 너도 알잖니. 내 마음이 그런 거니 모른 척 해줘. 정말 부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어머님은 어이없게도 길을 걷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접질렀어요. 발목을 많이 다치셔서 한동안 한의원에 다니셨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 그 무당말이 생각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머님도 완전히 그 무당말에 심취해 있으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살게 해주려고 어머님이 이런 고생을 해주시는데 무당말이 맞든 아니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당이 했던 충고 중에 열심히 일을 해야 제 몸도 좋아지고 제 복도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미신일이 이렇게 저의 적성에 맞는지 몰랐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사가는 것도 정말 뿌듯했고요. 일을 하다 보니 활동량이 많아져서 자연스레 살도 빠지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공원 한 바퀴씩 돌면서 저를 가꾸었어요. 출산 전보다는 아니지만 저는 꽤 살이 많이 빠졌고 가벼워진 느낌도 받고 건강해졌어요. 그러자 더 체력도 좋아졌죠. 매일 아이들에게 인상 쓰며 제 몸이 힘든 것을 표현해 왔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일하고 나서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 보인다고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애들 눈은 역시 정확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동안 좀 미안해졌고요. 뭔가 마음이 좋아지자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아이디어가 샘솟아서 지금은 핸드메이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아직 직원도 몇 없는 작은 회사이고 큰 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공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돈은 정말 엄마가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준 게 맞았대요. 여보야, 진짜 미안해.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 와이프 살리고 싶으면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당신 말 믿진 않았지만 그땐 정말 야속하더라. 나는 정말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런데 당신 연기 진짜 못하더라. 너무 다 보였어. 내가 연기를 좀 못했지? 너무 티났나? 자, 이거 받아. 그동안 생활비 안 준 것 차곡차곡 잘 모아놨어. 그랬더니 이렇게 큰 돈이 된 거 있지? 고생 많았어. 이 돈으로 당신 사고 싶은 거 사. 이건 내 선물이야. 어머,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큰 돈이 생겼어? 우리 신랑 아주 능력자였구만.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당신 믿긴 했어.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 이렇게 큰 돈 필요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 돈 나 지켜주고 우리 아이들 보살펴준 어머님께 드리자. 어때? 남편은 그동안 주지 않은 생활비를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만들어 주었고 그 돈을 감사한 시어머님께 드렸어요. 어머, 얘들아, 나 이런 돈 필요 없어. 돈 바라고 온 것도 아니고 애 봐준 것도 아니야. 나도 돈 많다. 이 돈은 니네 써라. 대출 받은 것 일부 상환하고.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라도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아유, 이렇게 큰 돈을 받기에는 뭐한데. 그럼 우리 이 돈으로 여행이나 가자꾸나. 이제 입추라 괜찮을 거야. 너네들 데리고 여행도 한 번 못 갔잖아. 이참에 휴가 내고 여행 가자. 애들도 좋아할 거야. 좋은 생각인데? 우리 신혼여행밖에 다녀온 게 없잖아. 당신 입덧도 심해서 태교 여행도 못 가고 이참에 다 같이 갔다 올까?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님과 함께 3박 4일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있으니까 애들 케어하기도 편했고 맛집도 다니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관리도 받고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주도 여행을 끝으로 본가에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여름이 끝나고 입추도 훨씬 지났거든요. 무당이 말했던 여름은 끝났어요. 사람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집안이 썰렁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 계셔서 편했었구나 싶었고요. 애들도 할머니와 추억이 많아서 하루 한 번은 할머니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나 봐요. 저도 어머님 밥 먹고 싶어서 아쉽기도 했어요. 시어머님의 잔소리가 절 죽이게도 만들고 살리게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나쁜 일도 생기지 않았고요. 본의 아니지만 돈을 모으게 되어 우리 가족 처음 여행도 갈 수 있었고 또 저를 사회인으로 꺼내주신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친자식, 며느리, 사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자식이라 품었던 저희 시어머님의 마음 정말 대단하시죠? 저는 진짜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럼 몸 건강, 마음 건강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